페이지 92쪽에 나와 있는 피동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설명을 한 번에 다 한 다음에 정리를 좀 도와드릴 건데, 일단 피동표현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동작 또는 행동을 피동표현의 동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동표현에서 표현이라는 두 글자를 제외하고 피동이라는 두 글자에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신다고 가정한다면 피동표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표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동작이나 행동을 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당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피동표현을 공부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주목할 거냐면 피동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주어. 그럼 우리가 높임 표현하면서 주어를 찾을 때 주격 조사나 보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주어 찾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하여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표현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저희 교과서에도 똑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작이나 행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서술어를 통해서 동작이나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주목해서 지금부터 예시를 볼 텐데요. 어떠한 예시를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토끼를 잡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가 토끼를 잡았다. 그럼 저희는 피동표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주어라고 했으니까 고양이가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피동표현에서는 동작이나 행동을 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동작과 행동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잡았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적은 문장을 놓고 보시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고양이라는 주어가 잡는 동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직접 같은 말, 제 힘으로 같은 말, 스스로 잡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장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동문의 반대인 능동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피동표현을 배울 때 항상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능동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피동문이라는 건 주어가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했다면 능동이라고 하는 건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직접 또는 제 힘으로 또는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설명합니다. 해당 부분 가이드라인 잡아 놓으시고, 반면에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토끼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원래 쥐로 해야 되는데 왜 토끼가 나왔지?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보고 그 피동만 파악을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토끼가라는 주어 찾아야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동작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서술어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토끼라고 하는 주어가 잡혔다라고 하는 건 잡는 동작을 본인 스스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다른 대상에게 뭐 했다? 당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동표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어 찾고 서술어 파악한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상의 관계를 놓고 보시면 당하는 것인지 직접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실 테니까 해당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또는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 갖다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루틴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찰이라고 하는 주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을 거고요. 잡았다라는 서술어를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능동문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얘를 능동사라고 설명을 해요. 능동문의 서술어를 능동사라고 설명을 한다. 용어 정리해 놓으시고 그럼 경찰이라고 하는 주어가 잡는 행동을 직접 했다. 스스로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능동표현이라고 한다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러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으로 바뀌면 항상 뭐로 바뀌냐면 부사어로 바뀝니다. 부사어. 그럼 부사어라고 가정했을 때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이 돼야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한 부사격 조사는 저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할 때 배웠습니다. 에게. 따라서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으로 바뀌면 부사어로 바뀌는데 부사어로 바뀔 때는 에게라고 하는 격조사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능동문의 도둑을이라고 하는 것의 문장 성분은 저희가 목적어라고 알고 있는데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으로 바뀌면 피동문의 뭐로 바뀌냐면 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도둑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주어를 만들 때는 주격조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가나 보조사 은는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능동문의 서술어를 능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피동문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가 얘를 피동문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피동사라고 설명을 할 텐데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때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길이가 짧은 피동이라 그래서 얘를 단형 피동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짧은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길이가 긴 피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장형 피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형 피동을 같은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장형 피동을 같은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통사적 피동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이라고 크게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해 놓으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공부하시면 피동 표현 관련한 학습은 끝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동사 뒤에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동 접미사 이 또는 히 또는 리 또는 기를 결합해서 단형 피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히리기를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가지 중에서 선별해서 한 가지를 사용해도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술성을 가진 일부 체언 뒤에 체언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명사가 되겠죠. 수사나 대명사 말고요. 명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떤 것이 결합할 때 되다라는 녀석이 결합하면 피동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얘들아 이따가 장형 피동이랑 구분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면 이히리기라고 가정했을 때 피동접미사가 한 개만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이름절이 될 겁니다. 반면에 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이음절이 될 텐데 만약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단형 피동은 1음절 또는 2음절일 때 단형 피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을 구분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형 피동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결합하는 건 똑같이 용언이 될 텐데요. 일단 되다라는 녀석을 그대로 활용해서 개되다 라고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나 어라는 연결어미를 바탕으로 아어지다라고 표현을 하면 피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건 1음절에서 2음절이었다면 아래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3음절이 되어 있으니까 장형피동이라는 건 3음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을 토대로 하나의 예문을 만들어 보면 제가 앞에서도 썼던 예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잡혔다라는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장치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높임도 배웠고요. 시간도 배웠고요. 오늘 피동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태소 쪼개기입니다. 형태소를 쪼개지 않으면 높임이나 시간에서 배웠던 장치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서술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형태소 분석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못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그래서 이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앞으로 공식으로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플러스 어로 쪼개진다라고 외우고 계시면 이중모음이 나와도 형태소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형태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거 해당 용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잡혔다의 기본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잡다가 될 겁니다. 잡다. 그러면 잡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잡이라는 건 어간이 될 거고요. 다라고 하는 게 미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잡혔다라고 하는 것의 형태조를 분석하려고 봤더니 잡이라고 하는 어간은 단독으로 혼자 냅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라고 하는 어말어미도 단독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운데 나와 있는 혀시라고 하는 글자만 이 플러스 어로 쪼개면 되니까 이라고 하는 모음 하나 그려놓고 어라는 하나의 모음 그려놓으면 이 서술어는 형태소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어로 쪼개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받침에 있는 이 녀석 있죠? 받침은 무조건 뒤로 보낼 겁니다. 되셨어요? 반면에 초성의 자음이 존재한다면 초성에 나오는 자음은 앞으로 보낼 거야. 얘가 이해되었어요? 그럼 여기 어시라고 하는 글자 초성 비어있죠? 여긴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응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요. 되었어요? 그럼 이 잡혔다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소를 쪼개면 잡 플러스 히 플러스 어 플러스 다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 어간 뒤에 있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이 어시라는 것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다 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점 크게 생각했을 때 어려운 점 없으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피동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셨을 때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히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히라고 하는 녀석은 피동전미사 히가 되니까 잡히였다라고 하는 글자에 피동사랑 관련된 장치가 들어가 있고 주어와 서술어를 놓고 봤을 때도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피동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 판에 정리해드린 얘만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혹시나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어휘적 피동. 지금까지 저희는 몇 가지 장치를 가지고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일부 선생님께서는요 어휘적 피동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요.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휘를 어휘적 피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단어는요 태어날 때부터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얘는 탄생할 때부터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당하다, 맞다, 뭐 입다, 봤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나 어휘적 피동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은 그때 한 번 더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갈게요. 교과서입니다. 능동과 피동, 펜 위에 검정글씨. 능동과 피동.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 힘으로라고 하는 걸 스스로, 직접이라고도 바꿀 수 있으니까 용어 통일해 놓으시고, 다른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힘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V표 해보고 삽입 표시해 볼래요? 앞에다가 이거 적어놔. 주어가 다른 힘, 이렇게 문장을 읽으셔야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할 겁니다.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아래 설명 보겠습니다.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슬러시로 끊어보세요. 피동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인다는 건 이름절이니까 단형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교과서에 되다가 빠져있으니까 되다는 아까 필기하라고 미리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해당 부분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어지다. 아어지다라는 건 삼음절이니까 장형피동 또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거기에 게대다가 추가되어 있으면 완벽할 거고요. 행위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행위 앞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피동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 그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고자 하는 효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슬러시로 끊어보시면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두 번째,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행위의 주체라는 건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슬러시로 끊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 할 때 여기서 3번 있죠.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 할 때라고 하는 거 거기 옆에다가 페이지 95쪽 오른쪽 날개라고 적어보시면 페이지 95쪽이 학습활동 페이지인데요. 학습활동 페이지 95쪽 오른쪽 날개를 잠깐 보시면 기사문에서 왜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하고는 페이지 95쪽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더 적을게요. 4번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5번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5번 같은 경우에는 잘 인정하지 않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존재하시니까 5번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 할 때 쓴다 뒤에 가로 닫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가지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래 보시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 나와 있으니까 해당 부분 제가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보시면 되고 왼쪽 날개 잠깐 보실게요. 명사와 접사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죠. 일부 명사에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받다와 당하다 가로쳐 보시면 받다와 당하다는 위에 적어놔 어휘적 피동. 걔는 엄연히 따지면 태어날 때부터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녀석들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어휘적 피동이라고 따로 빼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 구분 지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이중 피동 별표에 5개 받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페이지 94쪽 왼쪽 날개라고 적어보시면
페이지 94쪽 학습활동을 보시면요. 왼쪽에 잘못된 이중피동이라 그래서 잘못된 이중피동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자주 나오는 이중피동들의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교과서 앞으로 넘어오실까요? 그럼 대체 이중피동이 뭐길래 이중피동은 잘못된 거다라고 설명하는지 교과서 나와 있는 설명 가지고 볼게요. 갑니다. 1번 밑줄 이희리기.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적어놔야죠.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 이희리기와 2번 밑줄 어지다 를 함께 쓰거나 함께 동그라미. 그러면 1번으로도 피동사를 만들 수 있고요. 2번으로도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1번과 2번이 1+1 개념으로 동시에 사용되니까 결국 피동과 관련된 장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이걸 이중피동이라고 한다고요. 또 하나 볼게요. 1번 되다, 2번 어지다. 그럼 되다도 피동사를 만들 수 있었고 어지다도 피동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1+1 개념으로 피동과 관련된 장치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중피동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밑줄 좋지 않다. 국어에서 이중피동을 사용하는 거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동전미사나 되다 또는 장형피동이 동시에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 그게 피동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어차피 학습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나올 테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마지막 수업은 그 아래 나와 있는 인용 표현입니다. 근데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교과서 보겠습니다. 인용 표현이란 타인과 인용이라는 건 내가 한 걸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타인, 즉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동그라미 옮겨 쓴. 근데 얘들아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옮겨 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 마치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 켜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그대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대로 옮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보다 보니까 좀 어색해, 좀 이상해.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내가 옮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인용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인용, 두 번째는 간접 인용. 그러면 어떤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지 아래 설명으로 볼게요. 타인의 말이나 글을 말의 동그라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싹 다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1번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한대요. 큰 따옴표 칠판에 적어놨으니까 큰 따옴표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이 머릿속으로 그리시고요. 인용할 부분을 묶어서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다음에 2번 조사라고를 결합시킨답니다. 조사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사입니다. 어미가 아니니까 조사라고 하는 부분 명확히 기억하시고 비교적 3번 어떤 효과를 주냐면 직접 인용을 사용하면 생생한 효과를 준대요. 비교적 생생하다. 상대적인 거죠. 비교적이라는 말은요. 반면에 간접 인용 갈게요. 간접 인용이라는 건 자신의 말이나 글을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저 바꾸어라고 하는 글자를 교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가 되냐면 같은 말 화자가 되겠지. 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된 거라고. 바꾸어 옮기는 부분으로 인용할 부분을 적절하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조사 고를 붙인다. 2번. 그러면 큰 따옴표를 아까 앞서선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간접 인용에서는
큰 따옴표 없이 조사 고만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 인용보다라고 나와 있는 영역은 간접 인용의 효과가 됩니다. 직접 인용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 부분 확인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놓고면 개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지뢰밭은 뭐냐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저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얘는 어디 나오냐면 왼쪽 날개에 간접 인용 시 유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 보이세요? 간접 인용 시 유의할 점 거기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 지어서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 104쪽 23번 문제. 페이지 104쪽 23번 문제. 페이지 104쪽의 23번 문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쉽죠? 어려운 문제는요. 페이지 127쪽. 페이지 127쪽의 1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에서는 페이지 127쪽에 12번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다시 교과서 92쪽으로 돌아오셔서 왼쪽 날개 가겠습니다. 간접 인용 시 유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뭐가 바뀐다? 시간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직접 인용일 때는 시간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간접 인용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언어로 교체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만약 어제 지호가 저한테 A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지호가 한 말을 제가 간접 인용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화자가 될 거고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저희가 발화시라고 한다라고 시간 표현에서 배웠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제의 시간이 오늘로 바뀌어야 되니까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시간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두 번째, 높임 표현. 만약 지호가 뭐 예를 들어 민지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호의 입장에서 민지쌤을 높여서 표현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만약 제가 간접 인용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민지쌤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높임 표현을 다 제거하면 되겠죠.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지시어. 지시어라고 하는 건 저와 같은 것들을 지시어 또는 지시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시어도 달라질 수가 있고 종결어미와 같은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에서 간접으로 가거나 간접에서 직접으로 갈 때 달라지는 것이 저 네 가지가 큰 틀이 되니까 저 네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시어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대명사 지시어에 더 들어가는 말이긴 하지만 대명사라고 따로 빼드려야 여러분들 헷갈림이 덜 하실 것 같아서 대명사까지 기억하라고 따로 빼드릴게요. 바꾸어야 한다 슬러시로 끊어놓으시면 특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갈게 서술격 조사이다 가로쳐보세요. 서술어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서술격 조사이다라고 할 텐데 서술격 조사이다로 끝나는 간접 인용의 경우 간접 인용 가로 즉 서술격 조사가 쓰인 간접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쉬우실 겁니다. 간접 인용의 경우 이다고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 밑줄 이라고 서술격 조사가 간접 인용에도 사용되었을 때는 이라고라고 작성해야 된다. 또한 이라고 나와있죠. 한다 옆에 슬러시로 끊어놓으시고 각각 다른 영역의 내용이니까 슬러시로 끊어가도록 할게요. 명령문을 명령문 동그라미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해라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걸 명령문이라고 하죠. 간접 인용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 가로 즉 명령문이 사용된 간접 인용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간접 인용할 경우에는 밑줄 종결어미 으라 또는 종결어미 라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명령문이 사용된 간접 인용이라고 하면 조사 고가 사라져 있겠네요. 존재하지 않겠네요.
따라서 서술격조사가 사용된 간접 인용이나 명령문에 사용된 간접 인용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특정한 영역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해당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94쪽 날개 보면 지금 보고 있었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중구난방으로 다 뿌려놔가지고 제가 그게 어디에 어떻게 나오고 여기 볼 때 같이 말하고 연결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연결만 주목해서 공부하시면서 피동과 인용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피동을 지금 안 지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할게. 이거 안 나오면 퇴사하겠습니다. 갑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뭐가 빠졌냐면 사동 표현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동. 그럼 사라진 교육과정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왜 사동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동작이나 행동을 동이라고 한다. 피동과 똑같죠. 사동에서 사라는 글자는요, 무슨 뜻이냐면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동이란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할 텐데, 얘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피동 표현처럼 동일하게 개념 정리를 먼저 도와드리면, 동작이나 행동을 시켰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 누가 시켰는데? 다 제일 궁금증에 남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누구도 누구냐면 주어야. 그래서 피동이 나오면 세트로 사동이 묶일 수밖에 없지만 15개 전부터 사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에는 사동과 피동을 섞어 놓는다 라는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는 표현을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표현, 시키는 표현, 단순하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사동 표현도요,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 여기서 한 가지만 배울 건데요. 아까 피동문을 만들 때 피동 전미사라는 녀석을 배웠습니다. 이, 히, 리, 기. 그런데 사동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사동 전미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사동 전미사는 뭐가 있냐면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총 7개의 사동 전미사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다면 바로 캐치했을 텐데,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형태가 똑같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피동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히리기를 섞어 놓을 거라고. 근데 이히리기를 섞어 놨을 때 마지막에 있는 5번이 사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가 피동이고 5번이 사동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사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분 방법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로 의미로만 문제를 풀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우리 딱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뻔한 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해석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칫 해석을 잘못했을 때 그 해석이 피동문인지 사동문인지 헷갈려서 아예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검토할 때만 활용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저희는 1번을 활용하지 않고요. 2번을 메인으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2번은 뭐냐면 얘입니다.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왜 피동문과 사동문은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페이지 92쪽 보시면 어디 볼 거냐면 여기 볼 거야 얘들아. 이거 그림. 이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실게요. 잘 봐요.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낼 때 능동문의 주어는 항상 부사어로 바뀌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항상 주어로 바뀌죠. 그죠? 그럼 결국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목적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동문의 반대가 뭐냐면 피동의 반대가 능동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주어가 행동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주동문에 있는 목적어는 사동문에서 그대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사동문은 목적어가 존재할 수 있고요. 피동문은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1번 갖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고르시는 게 정답률이 제일 높아요. 되었어요? 학교에서 사동에 대해서 아예 설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동에 대해서 아예 설명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의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이라고 나오고 목적어 없고 다음 중 피동문이 아닌 것은 문제를 이렇게만 내세요. 이해되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끝난다고 그냥. 그래서 학교에서 오히려 사동 표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시면 속으로 나이스를 외치시면 됩니다. 저 문제밖에 안 나와요. 되었어요? 따라서 목적어 가지고 피동사동에 겹치는 이희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1번과 2번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몇 번부터? 2번부터 거꾸로 올라가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